문을 열고 나갔더니 통장 잔고가 13,000원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밀려있고 병원에서 준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혹시 또 돈 얘기할까 봐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시큰한데 집안엔 밥보다 한숨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하루입니다. 무섭지만 이 현실이 바로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황희정승은 나이는 들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가난 앞에선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법정 스님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준비 없는 가난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이상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 됩니다. 친구 생일에도 못 나가고 비싼 고깃집 간다는 말에 괜히 연락을 피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우면 입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삶의 숨통이 돈이란 줄로 서서히 내 숨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왜 삶이 조용히 무너져가는지 그 비참한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시고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듣기만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이번에 어디 다녀왔다더라. 거기 펜션이 참 좋았다. 이번엔 좀 비쌌지만 그래도 힐링이 되더라. 다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나는 괜히 입을 꾹 다뭅니다. 말끝마다 돈이 섞여 있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가슴 한쪽이 쿡쿡 쑤십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도 예전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하면 입도 다치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이야기엔 섞이지 못하고 웃음도 어색해지고 자꾸만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자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소외감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나는 빠져도 되는 사람인가?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거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존재 자체가 투명해지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무서운 건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말엔 어디서 밥을 먹었다. 이번엔 제주도가 좋더라. 다음엔 해외도 한번 가보자. 돈이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는 늘 비용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경험을 나누지 못하고 기억을 꺼내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면 점점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5세 박정희 씨는 한때 여행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는 1년에 2~3번씩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친목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진 뒤 병원비와 간병비로 모아둔 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 후론 한 번도 장거리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다녀왔는데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고생했어.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모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왜 요즘 안 나오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피곤하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화에 낄 수 없어서였습니다. 내 얘긴 할 게 없더라. 나눌 게 없으니까.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제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밀려나는 일입니다. 대화에서 배제되고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고 나중엔 아예 초대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뚫고 들어오는 건 깊은 고립감과 침묵입니다. 침묵은 무섭습니다. 그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내도 되나? 나만 빠진 것 같네. 괜히 말 꺼냈다가 초라해질까 봐.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예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그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게 되고 전화를 받고 싶어도 차마 못 받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엔 부끄러워지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는 어색해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점은 바로 대화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바로 그 투명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친구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냥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줘요 오는 두 번째는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줄까봐 전화 한 통조차 망설여질 때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축하하고 싶은 날일수록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손주 생일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도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가도 끊어버리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결국엔 내일 하자 하며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 아이는 내가 어떤 날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축하한다고 말은 해도 줄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예전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고 작은 봉투라도 하나 건네며 꼭 안아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괜히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축하한다는 말조차 미안해서 꺼내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8세 이영자 씨는 두 손주가 있습니다. 손자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통장 잔고가 4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며 관리비를 빼면 남는 돈은 없었고 손자에게 줄 용돈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보러 가자는 생각을 했지만 괜히 쓸쓸해질까 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가 생일날 전화 안 왔다고 서운해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처음으로 휴대폰 앞에서 울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까지 움켜쥐는 일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 생일엔 전화라도 꼭 걸자 다짐했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르는 건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줄 게 없는데 또 실망할까 봐.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랑조차 위축됩니다.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쌓이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아이 입장에선 그냥 전화 안 온 할머니지만 그 안에는 줄 게 없어서 말을 못 꺼낸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어느 날부턴가 이 모든 날이 피하고 싶은 날이 됩니다. 전화 한 통에 담긴 축복조차 돈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이렇게 굳어집니다. 내가 사라져도 저 아이는 괜찮겠지.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외로움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으면 말수가 줄고 말수가 줄면 관계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존재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조차 망설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저 용돈이 없어 전화를 못 걸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고 있음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안타깝고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노인의 하루를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이 조여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만나고 싶은 친구나 지인이 있어도 돈 걱정 때문에 연락조차 포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 동창 혹은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친해졌던 사람.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한번 밥이나 먹자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결국 삼켜버립니다. 왜냐고요? 밥값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탈 돈, 식당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을 때 사람은 보고 싶은 마음보다 지갑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끊는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보물이다라는 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조차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한 끼 밥값도 내기 어려운 처지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민폐 아닌가? 이번에도 얻어먹기만 하면 어쩌지?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이 철컥 닫혀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6세 조영호 씨는 군대 동기 중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1년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국밥 한 그릇에 웃고 떠들었고 연금 받은 날에는 술 한 잔씩 건네며 서로의 노후를 위로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조 씨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등록금 문제로 힘들다며 연금을 중단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면서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올해는 얼굴 한번 보자. 그 말에 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좀 바쁘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갑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론 연락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그 친구가 몇 달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연락했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그리운 사람과의 거리를 일부러 두게 만들고 결국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젊었을 땐 돈 없어도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말은 달라도 현실은 냉정해집니다. 밥값, 차비, 커피 한 잔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그냥 만나자는 말은 부담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고통을 피하려고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에도 조용히 지나가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고 나 없이도 다들 잘 지내겠지라는 자조가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그 순간 존재감은 사라지고 나는 단지 기억 속에만 남는 사람으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숨고 결국 보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잊혀지는 겁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갑 사정이 그 모든 감정을 막아섭니다. 그때부터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마음 단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은 그냥 참고 다음에 연락하자 하는 그 순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줘요 오는 네 번째는 친구와 밥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머릿속엔 오로지 돈 계산만 할 때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은 메뉴판 가격부터 흡습니다. 김치찌개가 13,000원이야? 차라리 순댓국 시킬까? 주문을 마친 뒤에도 계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친구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른 셈법으로 바쁩니다. 오늘 내가 계산할 차례였던가? 이번에도 얻어먹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속으론 혼자입니다. 머릿속에선 지출표를 돌리며 자책합니다. 이 돈이면 며칠치 반찬 거리인데 한 달에 병원 2번밖에 못 가는데 또 줄어드네. 밥 한 끼가 미안함으로 변하고 여행 한 번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같이 가자는 말이 고맙기보단 무섭고 내가 낼게라는 말이 반갑기보단 창피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즐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멀어지고 결국 그 자리는 다음번에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이정아 씨는 5명의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모두 비슷한 처지였기에 간단한 민박에 김밥 싸서 다니는 소박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새 친구들 중 몇몇이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데서 자자, 고기 한번 구워 먹자, 온천까지 가면 완벽하겠다. 이 씨는 따라가면서도 웃으면서도 내내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숙박비 7만 원, 식사비 3만 원, 교통비, 간식, 입장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 다음 여행에선 핑계를 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 말은 전부 돈이 없어서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여행 도중에도 이 씨가 카페를 피했던 이유가 그 한 잔의 커피가 그에겐 세 끼 식사만큼 부담스러웠다는 사실을. 돈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즐겁자고 나선 자리가 자존감을 갉아먹는 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밥자리, 한 번의 여행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고통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끊고 외로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즐거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대화 속에서도 멀어진 느낌.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람을 만나고 돈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돈 셈 없이 웃으며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노년에도 가능할 거라 믿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뉴판을 보며 마음 졸이고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그 무거운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한 끼, 여행 한 번.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혼자 삼킬 뿐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다섯 번째는 삶이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일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준비, 어제 반찬 그대로, 외출, 돈 들 일, 병원, 진료비가 부담이라 그냥 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그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피로부터 몰려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희망이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 갈 곳이 있다는 활력,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지 못하고 보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전기세 아끼려 불도 최소한으로 켜둡니다. 그런 삶에 어떤 기대가 남겠습니까? 문제는 그 감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변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79세 최문규 씨는 스스로를 사람 아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며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TV를 보다 졸고 오후엔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듣다 잠듭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전화벨은 한 달에 한두 번 울릴까 말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젠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익숙해졌어. 근데 이게 사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가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쓰임도 없이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버티는 일이 될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정,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말 안 하고 지내도 괜찮아. 밥 한 끼 안 먹어도 어차피 혼자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말들이 무심하게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삶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삶을 밀어내고 기쁨을 제거하고 존재의 이유를 지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삼키고 결국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나는 괜찮아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 못할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어느새 일상화되어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라는 무거운 틀로 굳어져 갑니다. 그것이 노년에 돈이 없을 때 가장 깊고 조용하게 목을 조여오는 다섯 번째 고통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노년에 가난하다는 것은 젊어서 잘못 살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젊을 때 전략하지 않으면
늙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삶은 견디는 것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을 꾸준히 쌓는 습관이 노년을 바꿉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목적 있게 모으고 무조건 통장을 분리하며 정기적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위해 모으는 돈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 걱정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작은 준비가 내 노년의 숨통을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님, 검사 더 받으셔야 해요. 근데 비용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간병인은 없으신 거죠? 보호자 없으면 입원은 어렵습니다. 정신이 멀쩡해도 돈이 없으면 끝납니다. 노인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본 한 노년 의학과 전문의는 단언합니다. 병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오면 치료는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약값, 병원비, 간병인 비용 모두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노후는 곧 생존 투쟁으로 바뀝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6가지 순간이 바로 내일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노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평생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아이들 울음소리, 가족의 웃음, 아내의 된장국 냄새, 내가 손수 박은 못 하나까지 모든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바닥나자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관리비가 밀리고 보험료는 연체되고 냉장고는 텅 비어가고 전기마저 끊길 위기. 결국 결심합니다. 이 집 팔아야겠구나. 평생 지켜온 공간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단지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 한 줄을 스스로 지우는 겁니다. 내 손으로 꺼내는 이삿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찢고 현관문 손잡이를 마지막으로 잡을 때 손이 떨립니다. 몇십 년을 살았던 집인데 마지막 인사는 너무 허망합니다. 누구 하나 배웅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던 76세 한영옥 씨는 남편과 함께 34년을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소득 없는 노년과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은 체면뿐이었습니다. 연금도 없고 사보험도 없던 그는 기초생활비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쌓이는 관리비와 각종 고지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좀 봐주세요.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릴까 두려우면서도 팔리면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몇 주 후 집은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 보증금을 냈습니다. 욕실과 주방이 붙은 좁은 방, 창문은 도로를 향하고 있어 하루 종일 자동차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삿날 밤 집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쫓아낸 게 아닌데도 이건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초라할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돈이라도 좀 아껴둘걸.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자식 뒷바라지와 생활비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 씨는 그 뒤로도 버릇처럼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집이 눈에 들어올까 두려워서입니다. 친구에게도 그 동네를 지나갈 일이 생기면 미리 그쪽은 피해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그 집은 여전히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은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세금이 무겁고 관리비가 괴롭습니다. 결국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를 내 손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이 순간 사람은 한순간에 낯선 세계로 밀려납니다. 거기엔 추억도 체면도 익숙함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버티는 일상만 있을 뿐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내가 만든 공간에서조차 나를 거부할 때입니다. 집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사람은 존재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집인데도 냉장고 하나 열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눈치를 봐야 하고 내 인생인데도 하루 일과를 자식 기분에 맞춰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민폐로 전락합니다.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돈 없는 노인은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존이 오래될수록 자식의 표정은 변하고 말투는 차가워지고 결국엔 한숨과 눈총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가족의 시작이며 노년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노인은 너무 잘 압니다. 엄마, 전기세 많이 나왔어요. 한마디에 움찔하고 이번 달은 외식 좀 줄이자는 말에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러다 돈 좀 들어올 때까지 며칠만 친정가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땐 마음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식 집에서조차 임시 거주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노인은 더 이상 부탁도 못합니다. 아파도 말 안 하고 보고 싶은 손주 얼굴도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TV 소리도 줄이고 눈에 안 띄려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결국 집 안에 있어도 투명인간이 되고 맙니다.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최경자 씨는 73세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나 큰딸 집에 잠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딸도 사위도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래 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3개월을 넘기면서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위의 표정이 굳더니 점점 딸마저 말이 줄었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달부터 요양원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최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파트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됐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는 방이었지만 딸 눈치 안 보면서 밥 먹는 그 공간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이게 진짜 내 밥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밉진 않지만 자식에게 의존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더 밉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애틋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거리만 생깁니다. 그 거리는 결국 같이 살 수 없는 간격이 되고 부모는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늙어 돈 없으면 자식에게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효자든 아니든 돈 앞에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랑도 정도 결국엔 경제 위에 서 있어야 지켜집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같이 식사하며 웃을 수 있으려면 부모에게도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늙어 돈 없다는 건 단지 가난한 게 아니라 자식 앞에서조차 작아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서러운 노후는 없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명절 아침 갈 데 없이 혼자 밥 먹을 때입니다. 이 순간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인데도 그날 아침 밥상 앞에 나 혼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인생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이라며 온 가족이 모여 웃는 모습을 내보내지만 내 방엔 정적만 가득합니다. 전기밥솥에 하루 전 남은 밥을 데워 대충 김 한 장 올려 먹고 국도 없이 물로 넘깁니다. 이게 내가 쌓아온 인생의 끝이라니 자괴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자식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닙니다. 연락은 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차례는 나중에 지낼게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말 뒤엔 모시기 부담스럽다는 진심이 숨어 있다는 걸. 그런 문자를 받고도 괜찮다고 답장을 보낼 때 손이 떨립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부모인데 왜 이리 초라한 신세가 됐는지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운택 씨는 올해 74입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수도권 외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설날 정 씨는 아침 일찍 차례상을 차릴 준비를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산 나물과 마른 반찬 몇 가지를 꺼내려다 뭐하러 이걸 차리나 하는 생각에 손을 놓았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 하나에 계란을 깨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성냥감만한 액자 하나, 아내의 영정사진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전을 나눠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눈물이 터질까 봐 문만 열고 감사합니다 하고 황급히 닫았습니다. 돌아서면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그날 밤 정 씨는 TV도 끄고 불도 끈 채 불 꺼진 방에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서러웠던 날이 그날이었다.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더라. 명절 아침에 느끼는 고립감은 평소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엘리베이터에 실린 선물 상자들, 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SNS에 올리는 자식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나만 빼놓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하루는 시간도 느리게 갑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저녁엔 전파사처럼 깜빡이는 네온사인 불빛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 하지만 그 하루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있었다면 음식 몇 가지라도 사서 지인들과 식사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여행을 떠나 혼자라도 바다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나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은 날이라고 위로할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외로움은 가난을 타고 더 깊어지고 자존심은 부서진 그릇처럼 조각납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한 순간은 이렇게 명절 아침 고요한 방 안에서 찾아옵니다. 이때 느끼는 상실은 단지 자식이 안 온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절망,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병원비가 무서워 아픈 몸을 숨길 때입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 그냥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 삶이 과연 사람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늙어 돈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아파도 손 한 번 못 쓰는 현실이고 기침 한 번 하면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굴욕입니다. 병원은 돈 있는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는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참다 못해 약국에서 가장 싼 진통제만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자고 해도 그냥 약만 주세요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고요? 검사비, 진료비, 약값까지 더하면 하루 밥값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돈 없으면 입 다물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삶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병 자체가 아니라 병원 갈 용기가 사라집니다. 불안해도 무시합니다. 몸이 망가져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도 가족도 지인도 없는 그 방 안에서 그제서야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박영래 씨는 69의 허리 디스크로 쓰러졌습니다. 원래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찌릿찌릿했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가면 몇만 원은 깨진다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연금도 없고 아내마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다 보니 돈 나갈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꺾이며 그대로 거실에 쓰러졌고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멀리 있었고 전화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을 거실 바닥에서 버텼습니다. 밥도 물도 없이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8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웃 주민이 찾아왔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왔다면 단순한 물리치료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도 어렵고 회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박 씨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엇이 박 씨의 인생을 망가뜨렸을까요? 병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을 방치한 것이 그의 노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원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늙은이의 용기와 자존심을 쥐락펴락하는 무기입니다. 돈 없으면 병도 눈치 보게 되고 병원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외면이 곧 인생의 끝이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통증을 참으며 약 한 알로 하루를 버티며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채 잠듭니다. 이처럼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아픈데도 병원 한 번만 편히 가지 못할 때입니다. 그 절망은 단순한 가난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무너지는 절벽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장례식이 두려워질 때입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뒤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내관 하나 마련할 돈도 없고 상주가 될 자식도 없고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친구도 없다면 그 죽음은 인생 전체의 쓸쓸한 종결선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사람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 준비조차도 사치가 됩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시신을 수습하지? 자식은 바쁠 텐데 혹시 연락이 안 닿으면 어쩌지? 그런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이릅니다.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인간은 죽음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백일환 씨는 올해 77입니다. 최근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드나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자식들과는 오래전 연이 끊겼고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는 그를 조용한 어르신이라 부릅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았고 아무 사고 없이 늙어왔는데 그 마지막이 고요한 고독사가 될까봐 그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 달 전 백 씨는 시청에 찾아가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백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공무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 백 씨는 인터넷으로 최저가 장례식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을 가장 저렴한 나무로 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치르는 방식. 그렇게 하면 장례비가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조차도 지금 그의 통장엔 없습니다. 매달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는 식비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문득문득 죽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죽었을 때 민폐 안 끼치기 위해 더 조심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하고 외출도 줄입니다. 그 스스로 말합니다. 지금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돈의 공포를 모르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죽음마저 준비할 수 없을 때입니다. 생이 끝나도 존엄은 지키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엔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 작은 바람조차 사치가 됩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남손에 맡겨야 하는 삶, 그 순간보다 서러운 건 없습니다. 살아도 외롭고 죽어도 외로운 것. 이것이 돈 없는 노인의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여섯 번째 순간은 가고 싶은 데 있어도 한 푼이 없어 주저앉을 때입니다. 날씨는 맑고 햇살은 따뜻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치고 연인들은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습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습니다. 단지 버스 한 번, 입장료 몇천 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지만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 마음은 그대로 접힙니다. 이 나이에 돈 없다고 나들이 한 번을 포기하는 현실?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노인은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여전히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봄엔 꽃을 보고 싶고 여름엔 바다 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간식 하나 사 먹으며 나도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단 돈 10,000원이 없어 그 욕구는 늘 미뤄지고 그 기다림은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정임 씨는 3년째 대구 근처 불로동 꽃단지를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그곳으로 꽃놀이를 간다고 사진을 보내오면 그녀는 예쁘다, 잘 다녀와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그곳은 버스로 왕복 2번이면 되는데 그날 하루 식비가 빠듯해 그냥 소파에 앉아 TV로 꽃 구경을 대신합니다.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말해도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집이 편해.
그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뿐입니다. 몇 해 전 동네에서 친구들과 봄소풍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녀는 가장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 그 말 뒤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 씨는 오래된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직접 손으로 써둔 가보고 싶은 곳 10군데. 해운대, 경복궁, 속초, 합천 영상 테마파크 하나도 못 가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건 젊은 사람의 말입니다. 나이 들어 버스 갈아타는 것도 힘든데 주차비, 입장료, 간식비까지 계산하면 하루 외출은 큰 부담입니다. 돈이 없으면 삶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 앞에 포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마침내 바람조차 갖지 않게 됩니다. 삶은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도 따라가야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마음은 갇히고 몸은 굳어집니다. 그게 하루, 한 달, 몇 년을 이어지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나가는 법을 잊고 느끼는 법을 잊고 결국에는 사는 법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단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고 가고 싶은 길을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박탈감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존재감마저 부정당하는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이보다 더 가혹한 노후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고 주저앉기만 한다면 남은 생은 계속 무너질 뿐입니다. 적게 벌어도 확실히 모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무조건 먼저 저축하십시오.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통장에서 따로 빼두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째,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자신이 어디에 새고 있는지를 알아야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퍼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넷째, 단기 알바나 돌봄 일자리, 재택 업무 등 소액 수입이라도 끊기지 않게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복지제도, 무료 혜택, 공공서비스도 내 권리입니다.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늙어도 내 힘으로 사는 삶, 그 자존심을 되찾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여보, 은퇴했으면 이제 좀 쉬어. 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고 해? 아직은 일할 수 있잖아.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 불안하지 않지. 됐어. 이제는 젊었을 때 고생한 보상으로 딱 1년만 원 없이 놀아봐.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아껴두고 모아둔 돈이 결국 내 행복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쓸쓸히 일만 하다 은퇴 후에도 일터에 매달리면 결국 남는 건 병원 영수증과 한숨뿐입니다. 돈은 통장에 쌓아둘 때가 아니라 내가 살아 움직일 때 쓸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노년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며 그 순간만이 내 인생을 진짜 빛나게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아끼며 사는 건 산송장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끼고 참고 전략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에 어떤 결말을 맞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한 어르신은 젊어서부터 한 푼이라도 아껴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아내가 옷 한 벌 사자고 해도, 자식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그는 늘 돈 아깝다, 나중에 하자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쪼개고 아끼며 모은 돈은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남은 건 웃음이 아니라 한숨이었고 즐거운 추억이 아니라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졌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니 찾아오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본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며 시간을 죽이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점점 말수가 줄고 눈빛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없는 사람 같다며 그를 두고 산송장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치료비가 아깝다며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은 더 깊어졌고 쌓아둔 돈은 아무 의미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돈만 보고 살았더니 내 인생은 다 허무하구나. 나는 평생 산송장으로 산 거야. 반대로 아끼지 않고 자기 인생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의 노년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이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는 적금을 깨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일본 온천, 대만 야시장, 유럽의 골목길까지 발이 닿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또한 노래교실에도 등록해 마음껏 노래를 불렀고 친구들과 모여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돈 낭비냐고 수군거렸지만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써야 돈이지. 내가 누리지 못하면 결국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늘 생기가 가득했고 삶에 대한 자존감이 넘쳤습니다. 아끼며 산다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스스로 가두는 족쇄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순간부터 나는 현재를 잃고 미래의 불안만 붙들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오늘의 행복은 사라지고 내 삶은 숫자와 계산만 남게 됩니다. 그 끝은 산송장처럼 숨만 쉬는 껍데기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즐겁게 쓰는 순간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내 손으로 돈을 꺼내 친구와 밥을 먹고 여행길에 오르고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돈은 쌓아둘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쓰는 순간 나의 영혼을 되살리는 불꽃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산송장처럼 되는 삶입니다. 남의 눈치만 보며 아까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선택해야 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웃고 지금 먹고 지금 떠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럴 때만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끼며 사는 건 결국 산송장이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돈을 내 인생에 과감히 쓸 때 나는 생기를 되찾고 진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산송장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의 축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아끼다 결국 병원비로 다 날려먹기 때문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김정호 씨는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알뜰살뜰 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는 좀 쉬시고 여행도 다니셔야죠라고 했지만 김 씨는 늘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늙기 전에 쓰면 되지. 지금은 아껴야 해. 그렇게 그는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집 대출 갚는데 노후 대비 저축까지 오직 아끼고 모으는 데만 인생을 걸었습니다. 통장에는 억 단위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고단한 얼굴이었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그저 하루하루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발병했고 합병증까지 겹쳐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젊을 땐 병원비 걱정 따위 남의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70을 넘기자 병원은 그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으로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더니 남은 재산마저 끝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병실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아낀 건가? 그때 흘린 눈물은 단순한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참고 아껴온 삶이 송두리째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통렬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젊을 땐 아끼고 모아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맞이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정작 내가 즐기지도 못한 채 병원비로 빨려 들어갑니다. 병원 수납창구에서 카드 긁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제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평생 누리지 못한 즐거움에 대한 원망과 한숨뿐입니다. 병원비는 잔혹합니다. 내가 아무리 단단히 준비해도 병은 예고 없이 덮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면 그동안 쌓아온 돈이 속절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온 돈은 결국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사에게, 약국에, 병원 장비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문제는 돈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껴둔 인생, 즐기지 못한 세월, 웃지 못한 추억까지 송두리째 병원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진짜 지혜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먹고 싶던 음식을 당당히 먹고 가보고 싶던 곳을 지금 떠나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게 낭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투자입니다. 내가 쓰지 못한 돈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거나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살아 숨쉬고 웃을 수 있을 때 그 돈을 내 기쁨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병실 침대에서 억울한 눈물 흘리느니 여행지 바닷가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편이 남는 장사입니다. 노년은 짧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끝없이 따라붙습니다. 결국 아끼다 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병원 영수증으로 채우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내 손으로 누려야 내 인생이고 내 입으로 맛보고 내 발로 걸으며 경험해야 내 것이 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체면을 위해 쌓아둔 돈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쓴 돈은 기억으로 남고 웃음으로 남으며 진짜 인생으로 남습니다. 늦게 깨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을 병원 영수증으로 덮을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돈 쌓아두다 자식들 싸움판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이춘배 씨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고깃국 대신 맑은 국을 고르며 몇천 원을 아꼈고 명절에도 자식들에게 용돈 한 푼 더 주겠다고 자신의 옷은 몇십 년 된 외투로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좀 즐기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늘 나 죽고 나면 애들이 편하게 살면 되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은 집과 땅, 현금까지 합쳐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씨는 든든하다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자식 넷은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말로만 하던 다툼이 곧 폭언으로 번지고 결국 변호사를 불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은 효도와 감사가 아니라 형제를 갈라놓는 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잘못 남기면 독이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부모를 향해 공손하던 자식들이 부모가 떠나고 난 뒤엔 눈빛이 차갑게 바뀝니다. 서로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더 주겠다고 했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증인까지 세우며 의심의 칼을 겨눕니다. 집안의 밥상은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재산을 나누는 협상장이 되고 형제 인연은 돈 앞에서 처참하게 끊어집니다. 남겨진 부모의 이름은 고마움이 아니라 분쟁의 서류에만 오르내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애써 쌓아 올린 돈은 자식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 채 끝없는 원망과 증오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노년의 돈은 쌓아둘수록 위험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쓰지 못한 돈은 결국 자식들 싸움판으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손으로 즐기며 쓴 돈은 추억으로 남고 기쁨으로 기억됩니다. 돈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웃을 때 쓰지 않은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 피눈물을 부르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노년의 진짜 지혜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행복에 쓰는 것입니다. 먹고 싶던 음식을 먹고 보고 싶던 풍경을 보며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웃는 데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식에게 남길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평생 누리고 떠났다는 기억입니다. 그것이 남는다면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만 남긴다면 그 돈은 칼이 되어 형제의 등을 찌르고 결국 부모의 이름마저 흙바람 속에 욕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내 돈이고 내 행복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법정 다툼의 씨앗으로 남길 것인지 아름다운 추억의 향기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쓴 순간만 내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았던 부산의 김상도 씨는 젊었을 때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모으는 거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그는 누구보다 근검절약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이들 학원비와 집 대출 갚느라 자신의 옷은 몇 해 전 유행이 지난 헌 옷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어느새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인생에서 행복했다는 순간을 꼽으라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참느라, 아끼느라, 뒤로 미루느라 웃음보다 한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병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돈은 있는데 인생은 없네. 돈은 모으는 과정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쓰는 순간에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외식, 한 번의 선물에서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인생을 빛내는 불꽃이 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잔고가 늘어도 은행 통장에 숫자가 쌓여도 내가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회색빛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인생은 갑자기 색을 입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맛볼 때, 가보고 싶던 길을 걸을 때, 하고 싶던 취미를 즐길 때, 그 순간 비로소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그저 무덤 속까지 따라오지 못할 숫자일 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살려내는 건 내가 쓴 돈으로 만든 기억과 경험입니다. 병원비로 허무하게 날려버리기 전, 자식들의 다툼거리로 변하기 전, 지금 내 손으로 내 삶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친구와 웃으며 마신 커피 한 잔, 늦은 나이에 떠난 여행길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손주와 함께 사 먹은 아이스크림 하나가 통장 숫자 수천만 원보다 값집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인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아 집 2채를 마련했지만 정작 본인은 늘 움츠러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을 바꿔 해외여행을 결심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향했을 때 그는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야 살아나는 것 같다. 파리의 골목길을 걷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가 주지 못했던 행복이 돈을 쓴 그 순간 눈부시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돈은 쌓아둘수록 무겁고 쓸수록 가벼워지면서 내 인생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다 보면 결국 그 돈은 병원 영수증으로만 사라지거나 남겨둔 가족들에게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쁘게 쓰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위해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됩니다. 노년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모으지 말고 미래만을 위해 아끼지도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쓰는 돈, 내가 웃는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입니다. 돈을 쌓아둔 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 돈을 쓰면서 생생하게 웃고 떠나는 편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불태우는 불씨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금 쓰는 그 한 장의 지폐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돈을 쓴 순간만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건강할 때 쓰는 돈이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전북 군산에 살던 김종만 씨는 젊을 때부터 늘 전략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자 해도 건강이 허락할 때 나중에 가면 된다라며 고개를 저었고 아내가 좋은 옷 한 벌 사자고 해도 돈 아깝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사자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며 모은 돈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은퇴하면 멋지게 쓰리라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무릎 관절은 이미 망가져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 당뇨와 혈압으로 인해 의사에게 여행은 금지당했습니다. 결국 평생 아껴 모은 돈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빠져나갔고 그토록 꿈꾸던 여행은 한 번도 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침대에 누워 내가 조금만 일찍 쓸 걸, 건강할 때 즐겼어야 했는데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쓴 돈만이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 입으로 직접 씹고 삼킬 수 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내 두 발로 걸으며 눈에 담을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눌 수 있을 때, 그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삶을 빛내는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몸이 망가지면 그 어떤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을 예약해도 병원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돈은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명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되자 그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건강할 때 내 돈을 내가 쓰겠다. 그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맛있는 스시를 먹으며 웃었고 오사카 거리를 걸으며 젊은 시절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바닷바람을 맞고 노후에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그림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돈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내가 왜 살아야 하죠?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의 값어치예요. 이처럼 건강할 때 쓰는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살찌우는 투자입니다.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쓰는 돈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아끼고 참다가 결국 병실에서 영수증으로 사라진 돈은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한 헛된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돈은 나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영수 씨는 은퇴 후 몇 년 동안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렵게 산다며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용돈조차 최소한으로 줄였고 외식이나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다 보니 통장의 돈은 늘어났지만 본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뼈아팠던 순간은 친구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이번엔 동해로 여행이나 가자고 제안했을 때 박 씨는 돈이 아까워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돈 좀 쓰면 안 되나? 왜 나는 늘 움츠러들어야 하지? 결국 그는 가진 돈이 있음에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며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지탱하는 힘, 내가 여전히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돈이 뒷받침될 때 빛을 냅니다.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시킬 수 있으면 내 삶이 여전히 주체적임을 느낍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작은 병원비에도 자식에게 전화해야 하고 친구와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자존감도 무너지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의 김정자 씨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작은 연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는 그 돈을 아낌없이 자신에게 썼습니다. 좋아하는 꽃꽂이 수업에 등록했고 매달 한 번은 근교로 여행을 갔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비싼 커피를 시켜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번 돈으로 마시는 커피야. 그렇게 살다 보니 그의 얼굴에는 주름보다 빛나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자존감을 지켜내서 행복하다. 돈을 쓰는 순간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내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삶은 주체성을 되찾습니다. 자존감이 살아야 인간관계도 당당해지고 외로움도 덜어지고 하루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자존감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 손으로 쓰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며 지갑을 닫는다면 그것은 결국 종이에 불과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 아니라 자존감을 잃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려야 하고 작은 선택조차 스스로 못하는 삶은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내 돈을 쓰는 순간 비록 작은 소비라도 내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돈은 나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못 가요.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이번 명절은 그냥 쉬세요.
저희끼리 보내야 해서요. 엄마,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죠? 이번 달에 너무 빠듯해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피 한 방울 나눈 자식이지만 늙으면 부모는 그들의 삶에서 짐이 됩니다. 애써 키운 자식이 결국 제 가정만 챙기느라 부모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병들어 쓰러져도 달려오지 않고 눈물로 전화를 걸어도 차갑게 나중에라는 말만 남습니다. 한때 삶의 이유였던 자식이 어느새 남보다 더 냉정한 존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이 된다는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는 자식이 결국 자기 가정 챙기느라 부모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희생은 과거의 미담일 뿐 현재의 삶에서 자식에게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부산에 사는 81세 김정순 씨는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손이 터져가며 돈을 모아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김 씨의 집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은 바쁜 병원 일과 아이들 교육에 몰두하느라 어머니에게 한 달에 한 번 겨우 들를 뿐이었습니다. 김 씨가 무릎이 붓고 숨이 차오를 정도로 아팠을 때조차 아들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응급실 가면 되잖아.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결국 김 씨는 홀로 버스에 몸을 싣고 병원에 갔습니다. 횡한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며 김 씨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이구나. 이 장면은 차라리 낯선 사람보다 더 잔혹한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7세 박영숙 씨는 또 다른 상처를 겪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딸 가족과 한 집에 살게 되었지만 곧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주 학교 시간을 맞추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은 당연히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끼를 차리고도 엄마, 이 반찬은 애들이 안 좋아해요 라는 며느리의 불평만 돌아왔습니다. 몸이 지쳐 쓰러졌을 때조차 딸은 엄마, 애들 숙제 봐주셔야 해요. 저녁 약속 있어서요 라며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화장실 바닥에서 한참을 쓰러진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웃이 찾아와 119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큰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병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나는 이 집의 가정부였구나. 더 무서운 건 부모 스스로 아직도 자식에게 기대려 한다는 점입니다. 명절에 오길 기다리며 상을 차려놓고 전화를 붙잡고 하루 종일 귀 기울이지만 들려오는 건 보험 광고뿐입니다. 외로운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건 TV 소음뿐이고 그 옆에 앉은 부모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자식의 삶은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부모는 그 울타리 밖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잊은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더 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노년의 존엄은 자식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챙기고 나만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부모의 눈물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결국 내가 짊어진다는 진실을 외면하면 마지막 길은 너무나 쓸쓸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부모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토록 희생했는데 결국 남는 건 빈집과 식은 밥뿐이구나. 이 진실은 가슴을 쪼개는 칼날처럼 다가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80세 김영자 씨는 명절만 기다리며 삽니다.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고기를 재우고 떡국을 끓이며 손목이 부르트도록 상을 차립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오래 머물겠지 기대하며 마음을 달랩니다. 그러나 도착한 아들 가족은 인사만 건네고 밥상 앞에 앉은 지 1시간 만에 엄마, 오후에 처가에도 들러야 해서요라는 말과 함께 서둘러 떠납니다. 김 씨는 얼어붙은 손으로 치우다 결국 거실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들렀다가는 휴게소구나. 그날 저녁 멀쩡히 차려둔 음식은 냉장고 속에서 싸늘히 굳어갔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2세 장봉남 씨는 명절마다 손주 얼굴 좀 보자는 희망 하나로 버팁니다.
아침부터 문 앞만 쳐다보다가 아들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들려온 말은 아버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금방 가야 해요였습니다. 손주가 건넨 과자 봉지를 받으며 겨우 웃었지만 채 2시간도 안 되어 현관문은 다시 쾅 닫혔습니다. 쓸쓸히 남은 장 씨는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다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마하트마 간디는 사랑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시간을 내지 않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 스스로 여전히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식탁 위에 산더미 같은 음식을 올려놓고 눈에 힘을 주며 웃지만 속은 무너집니다. 잠시 스쳐간 손주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고요한 지방과 얼룩진 그리움뿐입니다. 명절은 축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더 선명해지는 날로 변합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는 자식의 뒷모습에서 그 사실은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그들의 삶의 중심은 이미 배우자와 자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는 뒷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착각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울리지 않는 전화, 짧은 방문에 담긴 차가운 무심함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자식의 발걸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늙어 남이 된 자식을 붙잡는 순간 내 인생은 고통으로 끝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명절은 그들의 날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채울지 결정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말이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잔소리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으로 길러낸 자식에게 던진 충고가 무시당하는 순간 부모는 남보다 더 서러운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 비극을 보여주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9세 정인자 씨는 늘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야근과 술자리를 반복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정 씨는 애써 달래듯 말했습니다. 술 좀 줄여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요즘 누가 술 안 마시고 삽니까? 그 말에 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은 단숨에 무가치한 소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조차 정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라는 생각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더 이상 말할 자격조차 빼앗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이제 그에게 짐일 뿐이구나. 서울 강동구의 82세 박명숙 씨는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딸 가족과 한 집에 살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애들 옷은 좀 더 두껍게 입혀라. 밥은 따뜻하게 먹여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얼굴을 찡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애 키우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 방식 통하지도 않아요. 박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키우고 가르친 경험은 무시당하고 오히려 구식이라는 낙인만 찍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무서워 말 한마디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사라지고 밥상 위엔 정막만 흘렀습니다. 박 씨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방해꾼일 뿐이구나. 이처럼 부모의 진심은 늙을수록 잔소리로 바뀝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이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부모의 말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라 귀찮은 메아리일 뿐입니다. 진심과 충고가 담긴 목소리는 세상과 단절된 낡은 소리로 치부됩니다. 더 비극적인 건 부모 스스로가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마지막 남은 힘으로라도 말해주고 싶은데 돌아오는 건 날선 반응뿐입니다. 결국 부모는 입을 닫고 마음까지 닫습니다.
자식은 자유를 얻었다 착각하겠지만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이 됩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잔소리라 치부하는 순간 가족은 더 이상 따뜻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저 불편한 동거일 뿐입니다. 부모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외면받는다면 노년은 처절한 침묵 속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그러니 늙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자식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만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잔소리로 전락하는 순간 자식은 이미 남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삶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요양원. 문 앞에서 떠나가는 자식의 뒷모습이 부모의 마지막 기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칼날처럼 가슴을 찢고 평생 바친 사랑이 단숨에 무가치로 전락하는 처절한 장면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84세 이순덕 씨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잠깐 계시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한 약속이었습니다. 첫날은 눈물이 글썽한 채 손을 흔들며 돌아갔지만 두 번째 방문은 한 달 후, 세 번째는 석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걸음은 끊겼습니다. 요양원 창문에 매달려 아들을 기다리던 이순덕 씨는 멀리 차를 타고 떠나던 그 뒷모습을 끝내 마지막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조차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간병인만 곁에 둔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가운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건 한 줌의 재와 조금만 더 자주 올 거리라는 자식의 후회뿐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86세 박철호 씨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아버님, 곧 다시 뵈러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춘 건 단 30분이었고 그나마도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서둘러 떠났습니다. 요양원 현관 앞에서 뒷모습만 남기고 사라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손님이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면회가 끊긴 날을 달력에 표시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달력은 새까맣게 비어갔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박 씨 곁에 있었던 건 자식이 아니라 간호사의 손길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양원 문 앞에서의 이별은 종종 마지막이 됩니다. 부모는 그 뒷모습을 평생의 상처로 안고 눈을 감습니다. 자식은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며 자기 삶을 핑계로 대지만 사실 부모를 뒷전으로 미룬 것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자기 삶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잠깐 들러 눈물 섞인 미소만 남기고 떠나는 뒷모습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문일 뿐 진심 어린 헌신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무치지만 자식은 이미 돌아서서 자기 세계로 향합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요양원 문 앞에서 떠나는 자식의 뒷모습이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남긴 건 결국 눈물뿐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지막은 자식의 품이 아니라 차갑게 닫힌 요양원 문 안에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선 자식의 발걸음을 붙잡지 말고 나만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마지막으로 남을 건 차갑게 멀어져가는 자식의 뒷모습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 후엔 배우자, 눈치 보느라 부모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 믿었지만 배우자의 한마디가 부모의 평생 희생보다 무겁게 작용하는 순간 부모는 낯선 손님으로 밀려납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81세 김정자 씨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뒷바라지에 의사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달라진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오던 아들은 결혼 3년 차부터는 아내가 처갓집 먼저 가자고 해서요 라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들은 하루 10분 얼굴만 비추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린다는 이유였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김 씨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내 피와 살을 쏟아 키웠는데 이제는 아내 눈치 때문에 나를 버리는구나. 그날 이후 김 씨는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지킨 건 병원 간병인의 손길뿐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79세 오태식 씨 역시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번 돈을 모아 아들에게 신혼집 전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혼 후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조차 초대받지 못했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오시면 저희 생활에 방해가 돼요.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오 씨는 홀로 집으로 돌아오며 땅을 치듯 통곡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구나. 이후 그는 마을 경로당에서만 하루를 버티며 아들 집 근처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부모를 섬김의 공경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자식들은 배우자의 눈치를 보느라 그 공경을 버립니다. 결혼 후 자식에게 부모는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아이가 1순위이고 부모는 언제든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더 잔인한 건 부모 스스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식을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지금 아내랑 얘기 중이라라며 서둘러 끊고 집에 찾아와도 배우자의 눈치를 살피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의 집은 이제 편안한 고향이 아니라 배우자가 싫어하는 낯선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자식의 삶은 배우자의 색깔로 물듭니다. 부모는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느라 부모를 외면하는 그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이미 남보다 더 멀어진 관계로 전락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아무리 컸어도 자식은 배우자의 눈빛 한 번에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며 살려는 순간 더 큰 상처가 기다립니다. 노년의 존엄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배우자에게 충성하듯 우리는 이제 나 자신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남은 생을 당당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목숨 걸고 바친 세월은 자식의 눈에선 빛나는 헌신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로 변해버립니다. 이 잔인한 착각이 부모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찌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82세 장영자 씨는 평생 식당 허드레질을 하며 번 돈으로 세 자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새우젓 냄새를 뒤집어 쓰고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식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 사는 줄 알아요? 엄마는 그때 당연히 우리 키워야 했잖아요. 장 씨는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였다는 사실에 그 순간 자식이 남보다도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퇴원 후 그녀는 자식 집이 아닌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죽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전북 전주의 79세 이철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아들 집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땀에 젖은 도시락을 들고 하루하루를 버텼던 이유는 내 자식은 힘들지 않게 살게 하리라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가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집 사준 건 그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이철수 씨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흘린 피와 땀이 다 당연한 거였다니 이후 그는 자식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불려가지 못했고 결국 쓸쓸히 경로당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공자는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 갚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자식들은 그 은혜를 하늘이 아닌 공기처럼 여깁니다. 있으면 당연하고 없어도 불평하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무관심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결국 부모를 나무로 만드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부모 스스로도 이 현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희생을 당연히 제공하며 자신이 남은 생을 고통으로 마무리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자식에게는 짐이 아니라 의무의 연장선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신이 쏟은 모든 노력이 고마움이 아닌 기대치로만 돌아온다는 걸 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그들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치부되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를 다한 뒤 버려져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이 자식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믿는 건 환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 위에 서 있지만 그 희생을 감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연함으로 외면할 뿐입니다. 늙은 부모가 지켜야 할 건 자식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입니다. 희생을 내 인생의 결말로 남기지 말고 남은 생만큼은 나 자신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마지막 장은 자식에게 당연이라는 말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혼자 죽은 지 3달 만에 발견됐답니다. 병원비 감당 못해서 집 팔고 쫓겨났대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치매 걸렸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병들고 외롭고 무시당한 채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남 눈치 보며 참고 자식 걱정에 매달리고 돈에 목매다 결국 자기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이 5가지만 지켜도 병, 외로움, 후회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당신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단호히 끊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며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살아온 당신. 그 착함이 결국 늙어선 사람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처음엔 어르신 덕분에 힘이 나요라고 접근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당신 지갑을 열고 당신 시간을 빼앗고 당신 정서를 갉아먹습니다. 이용당하는 노인은 늙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말라 죽는 중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나 아니면 누가 저 사람 도와주겠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피를 뽑히는 늙은 사슴이 되는 겁니다. 상대는 절대 당신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망가질 때까지, 다 퍼줄 때까지 이용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세 김은숙 씨는 수년간 동네 지인 의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보기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며 통장을 대신 들고 가게 해달라 했고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라는 말과 함께 20만 원, 30만 원씩 슬그머니 빌려갔습니다. 처음엔 갚겠다 했지만 결국 돌려받은 건 싸늘한 말 한마디. 돈도 아까우세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친구가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휘둘려버린 뒤였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각박하게 구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던 어느 날 김 씨는 고혈압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그는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신경 끄셔야 해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단호해졌습니다. 연락을 끊고 문을 잠그고 단 한 통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지금 제 건강 챙기기도 바쁩니다라며 뒤돌아섰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줄였고 잠이 잘 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낸 첫 순간이었어요.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의 착함을 이용해 들어오는 사람. 말은 곱게 하지만 당신을 편하게 대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자원, 시간, 감정을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 당신이 아프면 멀어지고 당신이 돈을 안 꺼내면 연락도 끊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고마워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하고 더 집착하며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그 나이에 할 일도 없잖아요? 나한테 왜 이래요? 라는 말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단호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당신 삶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파먹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면 즉시 거리를 두십시오. 착하다는 이유로, 이해심 많다는 이유로 당신 인생을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당신만 주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흡혈귀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잔인한 건 흡혈귀를 친구로 착각한 채 늙어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지우고 문을 닫고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잘라냈을 뿐인데 삶 전체가 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치십시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이젠 나도 나를 지키겠다. 그 결심 하나로 당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 늙는 건 이용당하면서도 참고 사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도 지갑도 방패막이도 되지 마십시오. 노년은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낀 사람, 내가 지킨 집, 내가 모은 돈, 내가 믿은 관계.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떠나고 배신하고 변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다 결국 무너지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집착은 늙은 인생을 가장 잔혹하게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젊었을 땐 안 보입니다. 이 일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평생 내 편이겠지. 내 건강은 당분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기댔던 사람은 등을 돌리고 평생 지켰던 집은 팔려나가고 애지중지 모은 물건도 남들에겐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건 없구나. 경기도 평택에 사는 76세 정기열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들여 지은 단독주택에 집착했습니다. 아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며 혼자 남겨진 텅 빈 집에서 몇 년을 버텼습니다. 자식들은 다 떠났고 마당엔 잡초만 자라났으며 보일러는 고장나 겨울이면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집 줄이고 아파트로 옮기세요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삶이고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다 미끄러지며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전화도 닿지 않았고 구조되기까지 무려 14시간을 바닥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집을 팔고 소형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물건도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말없이 버린 낡은 책상, 20년 넘은 그릇, 묵은 수건들.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집이 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부는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더라고요. 노년의 불행은 잃어서가 아니라 잃은 걸 놓지 못해서 생깁니다. 떠난 자식에게 집착하고 떠나간 사람을 미워하고 예전 명예를 그리워하고 건강하던 시절을 후회하며 사는 것. 그 모든 게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바뀐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면 결국 현재의 삶까지 잃게 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지켜도 모든 것은 언젠가 떠납니다. 사람도 재산도 건강도 기억도.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망치는 게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어릴 땐 열정이고 청년 땐 동기지만 노년에선 독입니다. 붙잡는 순간 병이 되고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떠난 가족? 팔기 아까운 집? 누가 봐주지도 않는 명함? 아니면 당신 스스로조차 의미를 잃은 물건들입니까? 그걸 놓는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집착은 과거의 발목을 묶고 현재를 눈멀게 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 당신의 내일은 다시 열립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이젠 놓고 가볍게 살겠다. 이 선언이 바로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살아있는 당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는 미련도 후회도 소유도 내려놓고 가볍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게 진짜 스트레스 없는 노년입니다. 세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자식과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가장 가슴 찢어지는 순간은 타인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배우자에게 외면받고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가슴 안쪽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원망을 품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족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배우자도 자식도 결국은 남이야. 그렇게 서운함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분노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불에 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움은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9세 정인숙 씨는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도 꼼꼼히 해낸 전형적인 참아온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결혼 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남편은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정 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생신에도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자식들은 오지 않았고 남편도 식탁에 앉아 밥만 먹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혼자 소주 반병을 비우며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후로 정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외출도 꺼렸으며 누구보다 건강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10kg나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성 소화장애라는 진단을 내렸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한 문장이 정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내느라 당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정 씨는 자식과 남편의 입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승진 스트레스로 고생 중이었고 둘째는 육아에 치여 자기 시간조차 없었고 남편은 친구를 잃고 고립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정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외로웠지만 그들도 다들 자기만의 외로움이 있었던 거더라. 그 후 정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는 기대 대신 응원을 보냈고 남편에게는 잔소리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가족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자식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같이 산책 갈래요? 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풀지 않으면 가족은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가족뿐입니다. 자식과 배우자를 미워하며 사는 순간 당신 인생은 괴로움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순간 원망이 연민으로 분노가 이해로 바뀌며 당신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를 키우는 가장 큰 독은 기대입니다.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이라면 나를 좀 더 알아줘야지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수록 당신을 쓰러뜨립니다. 반면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 이해하려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내가 외로운 만큼 그들도 힘들 수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미워할 시간을 이해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당신을 병들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나는 오늘도 가족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 그 결심 하나로 당신은 병이 아닌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늙은 인생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네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돈에 목매지 않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늙어서 가장 비참한 삶은 돈은 있는데 행복이 없고 통장은 두둑한데 마음이 비어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초라한 삶은 남들 돈 가진 거 부러워하며 비교하다 병드는 인생입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돈 걱정이라는 이름의 망상에서 시작됩니다. 저 노인네는 연금이 얼마라더라. 같이 퇴직했는데 쟤는 건물 주고 나는 월세라니. 내가 좀만 더 모아둘걸, 이젠 끝장이야. 이런 생각들이 매일 밤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결국은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으로 돌아옵니다. 그 어떤 병보다 무서운 건 쓸데없는 돈 걱정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0세 문정혜 씨는 남편과 함께 40년간 자영업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적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 오래된 금반지와 시계를 팔아가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고 엄마 힘내요라는 말만 남기고 손은 내밀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매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잠들었고 3만 원 이상 쓰는 날이면 불안감에 눈을 못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노인이 고급 재건축 아파트에 살면서도 외로움과 허무함에 세상을 등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 씨는 멍해졌습니다. 아, 돈이 많아도 결국 혼자 죽을 수 있구나. 그날 이후 문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많이 없어도 매일 밥 잘 먹고 웃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사는 거지. 그때부터 문 씨는 매일 아침 2,000원짜리 콩나물로 국을 끓이고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고추 모종을 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웃긴 동영상 하나 저장해 놓고 그걸 보며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놀랍게도 몇 달 후 문 씨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안해졌고 사람들과 대화도 늘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서 제일 부자 같아요. 노년의 돈에 목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반면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병들지 않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쥐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느끼고 쓰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3,000원짜리 식사라도 감사하게 먹을 줄 아는 마음, 옷장 속 옷 한 벌을 꺼내 입으며 기분 좋아지는 여유, 지갑에 10,000원이 있을 때 커피 한 잔쯤은 사 마실 수 있는 용기. 그게 노년의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과 비교하면 내 인생은 항상 초라해집니다. 남이 가진 거엔 끝이 없고 내가 가진 것도 결국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오늘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통장보다 강하고 보험보다 든든한 삶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닙니다. 비교와 욕심이 당신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지금의 하루, 지금의 만족, 지금의 당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과거의 원망보다 현재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가장 끔찍한 감정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와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이라는 원망입니다. 이 두 감정은 마음속에서 썩어가며 결국 병이 되어 몸까지 무너뜨립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말 한마디.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그 과거. 하지만 그걸 끌어안고 사는 순간 당신의 남은 노년은 평화가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삽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남편의 외면, 자식의 배신, 형제 자매의 배척, 친구의 모욕. 그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될 때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괴로움 속에서 늙어갑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8세 이윤자 씨는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그 속은 울분과 참음으로 뒤덮인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손찌검을 했고 말끝마다 무시했고 자식들 앞에서도 쓸모없는 여편네라며 모욕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그녀는 묵묵히 간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식이 돌아온 순간조차 밥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인간이 죽어야 내가 산다. 하지만 그날 밤 병실 TV에서 어떤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어요. 내 마음이라도 편해야 내 남은 삶이 지옥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처음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미워하느라 내 남은 인생까지 망쳐야 하지? 그날부터 그녀는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줄였고 억지로 미소 지으려 하지 않았고 대신 병원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장미 한 송이를 사서 자기 방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씨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혈압약도 줄고 소화도 잘 됐고 밤에도 뒤척임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워하는 거 그거 나한테 너무 독했더라고요. 원망은 상대에게 날리는 칼이 아니라 내 심장을 찌르는 칼입니다. 지금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그 분노, 그 미움. 그걸 계속 품고 살아봐야 상대는 아무렇지 않고 당신만 병들고 늙고 망가집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 감정의 방향은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지만 선택은 가능합니다. 미워하며 살지, 편안히 살지,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더 이상 곱씹지 말고 묻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나를 위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노년을 지켜내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면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몸이 바뀌고 남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